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반중을 해야 할 역사적 관점,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주로 고대사부터 최근세까지의 그 중국으로부터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현재의 중화족이 아니고, 대부분 그 북방민족이 중국을 지배했었는데, 그 한 나라가 한 현재의 중화족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또 수나라도 그 중화족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 실패하면서 바로 망한 거가 역사적으로 나오죠. 고대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족 국가가 다시 형성하게 된 게 한나라의 고조선 멸망으로 그 한사군을 설치한 거로 지배를 당해서 한나라가 나중에 약화될 때 결국은 부족 국가 삼국이 형성이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역사를 이해를 합니다. 몽골도 사실은 중화족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때 이제 부마국이 우리가 돼서 또 생존을 했고, 청나라도 만주족인데 금나라까지도 만주족이었죠. 그런데 조선을 침략했던 이유는 까불지 마라. 4대 이 조선이 500년 이상 4대 명나라에 대한 4대주의였기 때문에 만주가 만주족이 청이 그 중국을 치기 전에 한국부터 먼저 제압하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됐던 거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사세에 에, 실질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못된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중공의 그 한국정전 참전에 의해 가지고 휴전 중인 거죠. 그러니까 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그 변해가지고 미국하고 잘 지내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당연히 그 주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한미 동맹 강화로 해가지고 또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 현재 문제는 이중 국적 조선족들과 화교 출신 한국인 정체성들이 그 없다. 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들 그 사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그 이 조직에서 활동했을 때 생활했을 때도 직접 제가 이 몸담았던 데에서도 중국 스파이들이 활동해서 걸려가지고 거기에 포섭 당할 뻔했던 직원들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나 됐는데 그때부터라도 중국 애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쓰고 그다음에 뭐 미인계를 쓰든 어떻게 되든 기술을 훔쳐가고 그런 활동들을 그 해왔고 친중 세력화하려고 무던히도 그 계속해서 그 공작을 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리얼리즘이라는 데서 하나 가져온 건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그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있지만 포기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뒤에서 좀 풀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소식 하루 만에 러브콜, 거세지는 중해 반도체 인력 빼가기. 이것은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서 얘기한 거에 에, 그 증거들이 또 하나 뉴스가 1월 21일 날 황민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스파이짓 한 사람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 이런 게 중국계 회사 운영자 뭐 A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 진행 중인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간첩법을 개정해서 산업 스파이들과 브로커들까지 국가 안보 간첩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저도 어, 강력히 인식을 하고 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래야 된다. 근데 그게 야당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친중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되겠습니다. 미국 힘을 통한 평화 등의 6대 핵심 의제 발표. 강혜원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1월 21일 날 05시 57분에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 is back 해가지고 우선순위 의제,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갈 건지,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필요한 외국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든 위협과 위험 요소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것이라며 군을 현대화하고 이념을 제거하는 한편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이끈 그런 실패한 정책을 대체하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런 것으로서 정권을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취임에 이런 방향으로 취임 100일안에 어떤 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막 노력을 할 것 같다는 뉴스 보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트럼프는 북한을 개방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적인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난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의 부동산 입지가 훌륭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작년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해안가에 콘도를 지으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가 1월 21일 날 14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북한 서해안과 동해안, 특히 원산항 등은 세계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풍광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관광 자원화하려면 결국 문호를 개방하고 교통 인프라를 깔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와의 대화로 중국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데 인정이냐 아니냐라는 거 가지고 뭉기 뉘앙스 가지고 국내 언론들은 좀 또 보도를 하고 있죠. 북미 대화는 한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 난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일어난다면은 음, 직접 하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충분 조건으로. 만약에 한국이 친중 정권이 된다면은 또는 강화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반중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그 미래 사건은 중국 CCP와 한국 친중 정권은 멸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한반도는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친미 정권이 북한 정권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나만 주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상은 만약에 한국이 친미 정권이 강화된다면 그러면은 친중 간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 만연한 친중 세력들을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부결이 돼야만 에, 계엄의 그 이유가 그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헌재에서 탄핵 부결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한중 친중 세력 소멸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앞면에서는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된다는 건데 거기까지는 예측이 아니고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도 생각은 나중에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와 확증 편향 극단적 상황을 담을수록 잭팟 정치 시사 유튜버의 속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라고 제가 추가 제목은 붙여봤습니다. 이슬 아시아경제 1월 20일 13시 4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포털 사이트보다 유튜브에 먼저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 이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 영상만을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확증 편향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이게 꼭 그 유튜브만이 아니고 카톡이라든지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극우 국자로 나뉜 채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개인 유튜버들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세상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알고리즘이 만든 필터 버블로 인해 믿고 싶은 것만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지 않을까? 아시아경제는 이를 검증해 보기로 했답니다. 유튜버 우순 씨는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와 관련해 실시간 중계는 필수다. 라이브 화면은 이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구독자 수도 대폭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 중 시청자들이 슈퍼챗 후원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도 집회 현장 반대편선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극우 유튜버들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 콘텐츠를 만드는 한 유튜버는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하는 지지자들 대부분 7080 세대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이 주도적으로 젊은 층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전체적인 느낌은 현재 이 유튜브 뭐 확증 편향 이런 게 그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성 미디어는 유튜브 플랫폼의 경쟁력을 잃었다. 사실은 이런 게 그 경쟁력을 잃은 다음에 그 뉴스 편집들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구독자의 구독 경향을 상관관계로 분석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다. 이런 거는 확증 편향, 언론 미디어의 위기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넥서스 나는 책을 그 기자도 한번 읽어 봤을 거 영향을 받는지 여름에 어떤 그 포털 사이트가 그러면 확증
그러면은 포털 사이트는 확증 편향을 안 일으키냐? 라고 한번 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시아 경제가 검증해 보는 것은 플랫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포털 사이트도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었다. 이제는 거대 미디어라든지 기존 그 방송 언론들은 하고 개인 방송국하고 이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같은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AI 알고리즘은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다라는 요렇게 넥서스의 이 프롤로그 머릿말에서 따온 얘기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래 리버럴이었던 인터넷의 서브 컬처는 어떻게 우경화해 메인스트림을 정복해 나갔는가? 요거는 어저께 그 일본 쪽에서도 거의 유사한 어,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 지식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인간 입장에서 머리가 나빠 쉽게 잊으려 하고 그게 힘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힘이라는 게 이제 포퓰리즘적 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컴퓨터처럼 저장된 것을 쉽게 검색해서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AI가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자정장치가 돌아가야 된다. 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출석 TV조선 생중계한 내용의 에, 그 화면만 가지고 왔습니다.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가지고 살아와라는 에, 그런 거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헌재에서는 오늘 오후 2시경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으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 역시 그의 손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아주 극우적인 방송이라고 치부를 받는 천조국 파랭이라고 외국인 여자인데 부부인데 남편은 남자인 것 같아요. 부부라니까. 헌법재판소 증인 신청,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은 누구?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라고 희망적인 거로 어,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고 인적 상황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힘을 통한 평화, 미한 방상협력 초당적 지지, 미국의 소리 보아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정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의 역할도 관심입니다. 정권을 잡으려면 국회까지 장악을 해야 어떻게 일을 해먹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국회는 야당이 집권해가지고 이 지경이 난 거죠, 지금. 12선 중진인 윌슨 하원 의원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과 한국의 방산협력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으로 매우 높다.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증액 여부도 가능성은 예상이 된다. 이조은 기자가 윌슨 의원과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거다. 아이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항상 강하다.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미한일 3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 고관세 정책은 한국 같은 동맹국이 아니라 일부 적국을 겨냥해야 하며 바이든 정부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도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또 비상기업 사태로 촉발된 한국 내 정치적 혼란과 리더십 공백 상태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와의 대화 등 미국 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넥서스 트레일러 영화인데 이게 그 국내에 이번에 보인 유발 하랄리의 책점하고 똑삽니다. 톰 크루즈, 엘리자베스 올슨이 주연하는 것 같아. 올해. 근데 이 내용이 그 넥서스하고 유사합니다. 넥서스는 장치가 아닙니다. 넥서스는 장치가 아닙니다. 힘은 단순히 제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넥서스 장치는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시스템을 다시 작성합니다. 진화론과 당신은 진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국가도 안전하지 않다. 넥서스는 무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브리킹 포인트 십자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은 우리의 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이다. 넥서스는 장치가 아니라 운명이다. 이게 와닿는 감이 있어요. 이 영화 나오면은 국내 개봉되겠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AI 그 루시가 또 한 10년 전에 영화를 봤는데 AI의 끝을 루시가 먼저 보여준 것 어저께 한 내용을 그 좀 다시 좀 소개를 여길서 하고 싶네요. 에, 그리고 10년 만에 루시2가 나온답니다. 지식에 100%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 우주를 넘어서는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정보, 힘이 되고 힘이 멈출 수 없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한해진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결론은 만족시키는 동안 그녀의 물리적 형태를 뒤로 남겨두는 것은 그녀가 없다면 후속작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뭐, 그, 이 요한슨이 나와의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파구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의 몸을 재창조하는 것 외에 승천이 권력의 주제로 뛰어드는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죠. 륵배송. 이게 누구죠? 이 어렸을 때 그거 참 재밌게 봤어요. 어, 스칼렛 요한슨. 도덕성과 신앙을 갖춘 루시의 후속작은 프랜차이를 넓히고 폭넓은 매력과 철학적 깊이를 지닌 마벨 세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면은 우리나라 최민식 배우가 그 루시 완에서
그 영화에서 한국말을 쓰는 조폭 두목, 마피아 두목으로 나오죠. 악당 역으로. 속보, 윤, 헌재에서 병원 갔는데 또 강제군이라 구치소 간 공수처. 뭐, 뭐 이런 것까지 뉴스가 되는, 되겠죠. 이슬비 조선일보 1월 21일 날 18시 35분에 그 헌재에서 변론 끝나고 그 무슨 저기 국방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좀 받고 그리고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답니다. 트럼프 주한미군과 영상통화 한국 지금 어떤 상황인가? 1월 21일 날 17시 49분에 정인균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외 주둔 장병과 영상통화한 것은 주한미군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했지만 그는 여전히 터프한 사람이다. 이런 거만 했는데 방송을 직접 그 전체 한 거를 보면은 그 미군 기지가 일본의 우리나라보다 더 많죠. 그러면은 평택 기지에 있는 미군 험프리스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있는 그 이 한국의 그 군사령관과 여러 사람들하고 그 중계되는 그런 거를 그 취임식 때 그 이 통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다. 그 한국 그 야당한테도 줄 수 있는 거고 중국한테도 한국 니들 먹을라 그러면은 재미없어 이 새끼들아.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그 사령관은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사실은 통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음, 아주 충성맹세하듯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환영하고 미국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식의 강한 역시 군인답게 일단 군인들은 이렇게 떡대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장군들이 왜소해가지고 적어도 그 노태우나 그 전두환 이 정도 때까지는 체격들을 좀 좋은 사람들이 그 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 장군들을 봐도 그렇게 그 희마리가 없고 그런 애들만 뽑는지 그 뭘 못 먹어서 영양가를 더 잘 먹었는데 일단 군인들은 말이죠. 그 떡대가 좋아야 됩니다. 그 전쟁 나가서라도 그렇지. 지금 이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요. 어쨌든 미군이 처음이다는 게 그런 이게 표현이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뭐냐면은 어,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의 주한미군과 통화를 했다. 요렇게 표현하면 이 의미가 조금 전달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윤측 선관위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 투표지 만들 수 있어. 채널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한 것 중에서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간략한 요약 그 변론 진술을 했는데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정결 결과 증거를 네 가지로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을 침투해서 사전 투표 용지에 난임되는 청인, 선관위 거와 사인, 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으며 세 번째는 해커가 대리인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네 번째는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선거 투표용지가 이렇게 빳빳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런 게 신권 다발처럼 빳빳하게 그 투표소에서 개표하는데 이거가 들어와 가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선관위 놈들이 한 얘기는 투표지 분류 시 인주 번짐과 종이 걸림으로 인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참, 내가 제지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조선 천재의 이런 특수 재질 그러면은 돈 만드는 화폐 만드는 돈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화폐 종이 보면은 그 나중에 오래 쓰면은 그게 한번 접어가지고 보통 지갑에 넣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자국이 남지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걸 하는데 이렇게 말같이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것도 선관위에 대해서 손을 못 댄다고 한다는 게 이게 나라냐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3호 중의 2 연수구 을 송동 이동 제6투표소에 나온 투표관리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더니 선관위는 만년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 선관위 주장.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투표관리인. 전혀 모르는 일이다. 관이를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사원 중 한 사람. 핵심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이 있었으나 이 국내외라면은 국외는 당연히 중국이죠. 선관위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상황이 철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중요지 진술을 마친다는 윤 변호인단의 설명. 그래서 이 전략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또 좀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에, 뭐 그렇게 될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지난 거를 해보면은 전략 전술을 어떻게 할 거냐. 비상계엄 및 해제를 한 목적이나 목표가 뭐냐. 친중 간첩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전술은 탄핵을 수용하고 현재 심판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병행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대 야당의 탄핵 및 내란죄 기소 타개책을 생각했어는 해야 된다. 이게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충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헌재에서 변론으로 부정선거 입증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비상계엄 및 이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간첩을 얘기하는 건데 친중 간첩 세력에 대한 입증 증거는 이게 이제 쪽이 헌재 재판이 가면서 윤 대통령이 뭘 준비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부족해가지고 저는 탄핵이 부결되는데 희망을 둡니다. 예측하기는 어렵고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은 박근혜 때처럼 탄핵 인용이 아니고 탄핵 부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 SBS 뉴스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앞에 나온 얘기 그 뭐 거의 다 같이 했지만 뉘앙스들 표현들이 그렇죠. 전면 부인했다 의혹을. 그다음에 음모론이 아닌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 직원들이 정하니까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감이 현실이다. 거대 야당, 언론도 뭐 좌경화됐으면은 미국도 그래서 좀 골치 아파가지고 문제였는데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2024년도 영업 잠정 실적, 영업 손실 결과 원인을 그 각 기업들이 공시할 때 표현하는 수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영업이익이 112.2%나 크게 증가했어요. 매출도 증가하고 북미, 중동 등 주력 시장 호황에 따른 매출 증가, 글로벌 영업의 수주 이익률 상승 및 선별 수주에 따른 이익 규모 증가. 예,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옛날엔 현대 중전기, 약전, 중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영업이익이 22.7% 감소했는데 NCM 2차전지 양극 활물질 및 MLCC 2형 필름 수주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M이 니켈, 카드뮴, 코발트, 망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감과 영업비용 증감 원인을 주요 원인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제 희망사항은 판매 수량 및 단가 추이와 원재료 구입 단가 추이만 단순히 표준화해서 표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꾸 원인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그 회계 쪽에서도 저는 어, 회계가 참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거든요.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온전선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2.9% 증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직전 사업년도 미얀마 법인의 지분법 손실로 인해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요게 영업 뭐 세전 이익까지 하는데 요런 중간 영업 비용과 영업의 손익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2023년보다 영업의 손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단기 순이익까지는 저는 생각나 세전 이익까지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환유와 유화계통이 계속 안 좋죠. 그런데 쓰는 걸 보면은 자기 걸, 물론 이게 연결이라는 게 문제예요. 관계사 손익계산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 지분법 이익은 늘어가지고, 영업 손실, 세전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거의 600억가량 적자가 났는데, 세전 적자는 330억 정도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 본업에서 좀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이유 조금 개선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대경 케미칼 여기도 화학인데 영업이익 23.3% 줄었고요. 판매 단가 하락 및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그럼 제조 원가란 것은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친절한 금자 씨한테 가서 배우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운영 경비 비용도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디가 덧나겠습니까? 현대 비엔지 스틸 적자였다가 300억 흑자로 돌아섰어요. 무려 거의 186.9%나 흑자 전환이 됐는데 현대제철 위탁 생산 종료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했지만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 등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면 작년에 적자가 난 게 현대제철 위탁 생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네요. 롯데정밀화학 이것도 석유화학이니까 다 안 좋습니다.
67.5% 영업이익 감소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제품 및 상품 판가가 하락했다. 이게 중국의 덤핑 공세에 의해서 가격을 안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거 나눠서 하는 이런 매너, 요거 참, 요건 좋아요. 투자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반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있고 세전이익도 있고 당기순이익만 그렇게 그 공시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구분이 된다면 거기까지는 무슨 원인이다. 어, 그래서 이 공시 요구사항에 원인을 쓰게 되는 경우는 이 잠정 실적에서뿐이 요구를 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주석만 봐라. 그 정식 그 분기 보고서나 연간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거로는 좀 커버링에다가 이런 거를 좀 주석 커버링에 좀 쓸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도 들어가요. 한국 특강, 요건 개별입니다. 어, 철강계통인데 77.6%나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인한 판매 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안 팔렸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줄었다. 그런 얘기네요.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자체의 영업선익 원인을 1차적으로 표기해야, 아주 큰 글씨로 U 플러스면은 그 휴대폰 통신회사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0.4% 증가했어요. 세전이익은 23.3%가 증가했고, 직전 연도 대비 영업의 수익이 증가. 이게 강원랜드네요. 강원랜드. 여기가 우측이 LG 뉴플러스입니다. 자, 이 강원랜드가 그 저거죠? 음, 빠칭콩 그 도박 하는 데죠. 원인을 기재라고 요구했는데 결과만을 표기하는 못돼 먹은 수준이다. 이게 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만 사람들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카지노 그죠? 카지노. LGU 플러스 영업이익 13.5% 감소했어요. 어, 자회사인 LG 헬로비전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등으로 인한 법인세 차감전 계속 뭐 이 사업 감소했다 했는데, 본업을 얘기해야지. 본업을 13.5%가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매출이 1.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2.9% 증가했다. 그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매, 수준이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 이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동국 CM 컬러 강판하고 냉용도 강판 하는 데인데, 연결손익의 결과 원인은 비합리적 요구사항이다. 개별에만 적용해야 마땅하다. 개별입니다. 어, 영업이익 189.7%입니다. 아까 철강은 안 좋다는데 동국 CM은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분사화되면서 작년도 거는 1월에서 5월 5개월치가 빠진 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요 정도는 괜찮죠. LG화학 63.8% 영업이익 감소했습니다. 어, 세전이익은 적자예요.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및 수익성 감소. 그러니까 매출의 감소는 전기차 수요 부진이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영업비용이 결국은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출액보다도 이렇게 좀 표현해 주면은 얘네들이 그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좀 이해는 좀 하는데 우리가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LSMNM 비상장 회사가 공시 원인 표기가 더 상세하다. 칭찬해주고 싶어서 LSMNM 구리재련소죠. 매출 영업이익이 29%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국제 금속가 및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자, 그 증가한 얘기는 국제 금속가가 올랐다. 환율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연말 환율 급등으로 기말 외화부채 평가 금액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비현금성 기타 영업의 비용의 증가에서 전년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요게 작년에 영업의 손익이 725억 선이었는데 2274억 원이나 영업의 손익이 크게 발생이 돼서 세전이익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LG 헬로비전 71.5% 이익 감소 및 자산 손상 평가로 인한 영업의 손익 발생, 영업이익 감소 원인을 알리고 싶지 않은 무슨 게 있는 모양이죠. 어, 그러니까 본업을 좀 본처 얘기부터 해라. 이건 영업의 손익 이런 거는 첩질한 얘기고 본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왜 본처를 사랑하지 않는가 몰라. LNF 영업이익 적자가 129.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원인 1번으로 이렇게 그 숫자로 나눠서 쓰는 데는 좀 구분을 한 원재료가 드디어 표현이 나오네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반영, 전기차 시장 업황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그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면 그럼 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내렸으면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판매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경쟁이 또 심하죠. LNF가 그 2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또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그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감은 잡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면은 재고 금액이 줄어들죠. 재고 금액이 줄어들면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 매출원가 이거 산식을 적용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현대 한일 시멘트 업계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64.8% 영업이익 증 제조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수익성 개선, 판매 가격은 안 올랐나? 어쨌든 시멘트는 좀 좋은 것 같네요. 이것도 이게 지주회사 성격이 돼서 영업이익이 1.7% 증가했습니다만은 비공시 연결은 결과 원인이 복잡할 것이다. 연결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매너가 없다고 보겠죠. 우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들의 자회사들의 그거에 의해서 그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LS 인터내셔널 무역회사죠. 영업이익 12.9% 증가했어요. 자원 부분 투자 자산의 수익성 제고 및 물류 운임 상승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물류 사업도 하는 거죠. 그 계열사들의 그 운송 이런 것도 다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거를 전산화해서 뭐좀 했으면은 참 제가 뭐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조비라는 게 옛날 그 조선 비료인가요? 아니 그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비료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187.1%가 전환이익이 발생됐어요. 2024년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원가 감소로 인하여 판매 가격은 괜찮았다. 아까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매출원가 산식 때문에 그런데
그 판매 가격이 또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출 원가 감소니까 판매 가격은 제대로 받았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되네요.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외화 관련 손익이 감소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